네, 이번 특강 시간에는 쓰기와 읽기 중에서 단어 문장 단락을 핵심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미리 충분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충분히 문제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같이 견주어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고 또 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내 방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서 좀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답만 표시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최대한 메모하거나 밑줄 치거나 화살표로 연결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표시를 해 두어야만 좀 더 한 번 수업을 듣고 정리하더라도 효과가 훨씬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문제를 충분히 풀어본 뒤에 수업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범위는 고쳐쓰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고 해서 장문의 과정 전체를 다루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은 단어 문장 단락이라는 큰 주제로 거기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 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어 문장 단락은 그 영역 자체가 독립된 문제로도 중요한 비중이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소위 독해 형태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 독해 형태의 질문들이 거의 20개 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만큼 일단 수는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 속에 흐르는 문제풀이의 원리 이 부분이 단어, 문장, 단락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니까 기초 특강에서도 좀 다룬 그런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문제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계를 잘 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는 기출문제를 사용하지 않고 좀 대표성을 띠는 그런 예제들을 뽑아봤고요. 그것으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본 뒤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기출문제가 구석구석 모든 사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기출문제만 가지고 해도 좋은데 기출문제 최근 연도 거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많이 출제된 영역도 있고 덜 출제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의 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체 체계를 단계별로 이렇게 쭉 다져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제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갖춰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착상 자유현상 이렇게 발문 유형을 앞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문의 과정에서 주제, 소재, 구성, 지필, 퇴고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중 본격적인 주제를 선택하고 소재를 모으는 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착상 단계인데 그 착상 단계에서 자유연상이라는 항목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어를 다루는 것과 관련돼 있죠.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본 것인데 한 문제만 제시하느라고 여기는 좀 난이도를 조금 높은 수준에서 선택을 해봤어요. 일단 보기 안에 있는 어휘를 보면은 별 그리고 별에서 밤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밤이란 단어에서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여기에 단어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해서 이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하위 항목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데 별은 태양빛 같이 강한 빛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이 약해진 밤 시간대에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이어야만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어휘의 관계이고 또 밤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순서라는 부분이 또 고려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밤에서 새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랬을 때 이 하위 항목의 개념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좀 더 상위 항목으로 묶어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인접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접. 옆에 붙어 있는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인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적인 면에서의 인접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보기가 시간적인 인접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선택지도 똑같이 시간적인 인접성이 주어지면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쉽게 문제 답이 파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인데 4번의 경우 바다, 백사장, 모래 이것은 하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공간 개념이면서 역시 인접성에 따라 단어의 연속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 보기에는 시간적인 인접성이 재료로 제시가 되어 있고 선택지에는 공간적인 인접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시간과 공간 좀 이질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상위 개념으로 묶어본다면은 인접성이라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즉 관련 없는 것을 지워나가는 소거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택지에 가보면 나무에서 꽃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이것은 물리적인 인접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꽃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로 꽃에서 미인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인접성이 전혀 없죠. 이것은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을 유사한 속성에 기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택지에서 꽃에서 미인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 부분은 유추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유추는 주어진 보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가장 이질적이다. 그래서 X로 지워야 할 부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2번 선택지 가면 초승달 쪽배 초승달에서 쪽배, 초승달의 모양이 배 모양과 비슷하다,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연결을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승달에서 쪽배로 이어지는 이 앞부분이 역시 유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관련이 전혀 없는 X, 지워야 할 부분인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3번에는 어린아이와 천사를 연결한 바로 이 지점이 역시 유추가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파악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지워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추고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강조드릴 부분은 우리가 그 기본 강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쉬운 문제는 그 단어이든 문장이든 단락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수준을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좀 더 특수한 개념으로부터 일반적 개념으로 차원을 높여갈 때 그때 쉬운 문제는 뭐예요? 가장 낮은 차원인 가장 특수한 항목에서 서로 관련성이 쉽게 파악되는 것. 이것이 제일 쉬운 문제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1차적인 그런 단계에서는 두 개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묶어서 보면 그때 비로소 서로 관련된 범위 안에 놓여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그 차원을 높여서 그렇게 특수한 개념을 일반적 개념으로 모아가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바꿔가거나 이렇게 한 번쯤 바꿔준 뒤에라야 서로 연관되는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높일 때는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나란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성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성격의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중에 2번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3번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비교 이해해 보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2번의 밑줄진 기억, 여러 세대를 거쳐 변함없이 이어내려갈 이 밑줄진 부분 그 자체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도 바로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죠. 시간적 개념. 그런 상태에서 1번의 전파, 2번의 지속, 전승, 보존 이렇게 연결해 보면 2, 3, 4번이 모두 시간성을 전제로 해서 사용되는 이런 용어인데 비해서 1번의 전파는 공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2번 문제는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쉽게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고 밑줄 친 부분이 시간적인 개념인데 비해서 1번은 공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답이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성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3번은 주어진 보기를 보면 휴머니즘의 역사적 발전인 다채로운 코스를 걸어왔지만 이렇게 해서 비유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앞에 주어를 보면 휴머니즘의 역사적 발전 과정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이 코스예요. 휴머니즘의 역사적 발전을 전제로 해서 다채로운 코스를 걸어왔다. 즉 휴머니즘의 역사적 발전의 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발전의 과정. 그런데 이것을 다채로운 코스라고 했으니까 이 비유에 기대어 원관념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머니즘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것이 다채로운 코스라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1번의 통로라는 것은 공간 개념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울만 하고, 다음 두 번째로 지울 수 있는 게 4번의 분야. 이건 추상적 개념으로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나누어진 각 그 분류항이죠. 분류가 된 항, 이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은 시간적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1번, 4번 두 개를 지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과 3번 경로와 여정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둘 다 시간성을 전제하죠. 그래서 시간성을 전제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골라본다면은 답은 2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3번의 여정은 뭐냐? 그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쭉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죠? 그런데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쳐가는 각 단계, 순서에 따른 각 지점, 이것을 꼬집어내는 것이 여정입니다. 근데 경로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죠. 이 여러 가지. 그래서 다채로운 코스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출제하는 것이 문제가 쉽고 또 어떻게 출제하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가 하는 건 이걸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 차원으로 가서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1번 문제. 다음 글이 서론이라고 할 때 이 글 뒤에 이어질 본론의 구성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번 문제는 4번의 병렬식 구성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시해 보면은 수험생들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을 시간적 구성 이렇게 잘못 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2번과 3번을 고르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답을 맞추거나 틀린다면 1번을 고르거나.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1번을 고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네 계절은 확연히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문장을 요약해서 주어 소수로만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계절은
우리나라 계절은 확연히 구별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하면 주어 소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문장 간의 관계, 이것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그것은 각 계절의 특징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문장을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걸 골라본다면 뭐가 될까요? 계절별 특징,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다르다. 이걸 그대로 밑줄 쳐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단어로 깔끔하게 정돈을 해준다면은 두 번째 문장의 핵심 뭐예요? 바로 차이.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문제예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방식, 이게 시간적인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본 이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답이 1번이 되겠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이렇게만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렬식 구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첫 번째 문장을 요약했을 때 계절은 구별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면은 파란색의 방식이 아니라 노란색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4번의 답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린 수험생이 있다. 그리고 그 틀린 사람이 1번을 골랐다. 그러면 그 문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문장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문장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 한 문장을 놓고 볼 때 가장 기본인 데는 주어 서술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주어 서술어랑 덩어리를 봐야 되는데 주어만 본 거죠. 단어에만 주목한 거죠. 그랬을 때 시간성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마다 인상적인, 특징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에 부합하는 쪽으로 출제하면 당연히 우리 모국어 사용자들인데 당연히 쉽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단어가 가지는 보편적 속성, 이것이 아닌 측면을 다룰 때 난이도가 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시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시어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풀어주는 단어 아니면 꾸며주는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유사한 문제인데,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전하는 다음 진술들 중에서 관심의 대상이 가장 이질적인,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 1번을 읽어보면은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서술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일이고 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 전혀 다르게 1번과는 전혀 다르게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 2번을 대조의 축으로 이렇게 삼고 1, 2번을 맞세워 놓고 1번에서는 일, 2번에서는 건강. 자, 그러면은 관심 대상이 이질적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3, 4번을 볼 때 1, 2번에서 쉽게 이렇게 일과 건강이라는 것으로 대상이 딱 표시가 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번을 볼 때는 일 쪽일까 건강 쪽일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용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은 전혀 이질적인 또 다른 문장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어차피 별개의 문장이니까.
자, 3번. 부모 곁을 떠나 있다고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고 식사는 제때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당연히 식사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는 1번, 2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4번에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고 건너야 한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와서. 그럼 이건 일을 강조한 걸까? 건강을 강조한 걸까? 식사는 제때 챙기자. 어디에요? 그럼 건강이라는 방향이 보이겠고, 또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교통사고 나서 다치지 않게 라는 뜻이니까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질적인 것은 1번의 1 이렇게. 바로 앞쪽 페이지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최하 단위에서 보면 어때요? 1, 2, 3, 4가 다 별개의 내용입니다. 근데 묶어가 주자는 거죠. 묶어서 좀 더 일반적인 범위에서 연결해보자. 그랬을 때 1과 건강이라는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은 3번이나 4번이 건강이라는 맥락에 묶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처리하는 문제고요. 다음 3번은 자, 문장이라는 틀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장의 내용이 나머지 색과 다른 이렇게 있어요. 1번을 읽어보면은 자, 물질 만능 사고와 계층 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과소비는 건전한 소비 생활로 억제해야 한다. 자, 맨 끝에 서술어에 밑줄 치고 이해해 봅시다. 억제해야 한다. 그랬을 때 억제해야 하는 대상이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과소비가 되죠. 과소비는 건전한 소비 생활로, 이건 수단이죠. 건전한 소비 생활로 억제해야 한다. 과소비를 억제하자. 그럼 2번, 건강한 소비 생활을 통해 물질 만능사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이번에는 막아야 한다에 기대어 그 대상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제일 쉽게 파악되는 것이 2번과 4번이에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소설어가 있고 그 소설어 바로 앞에 그 대상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2번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4번 과소비를 저지해야 한다. 저지해야 한다라고 조금 단어가 달리 쓰이고 있지만 바로 앞에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란 점에서 가까이 붙어 있죠. 그만큼 대상 파악이 쉬워집니다. 그랬을 때 1번, 3번 중 어느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1번은 과소비를 억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3번은 갈등을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할 대상은 과소비가 아니라 갈등이 대상이 되는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여기는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문장의 성분을 파악해보는 지극히 문법적인 이런 판단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였다. 다음 네 번째, 역시 문장 차원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적절치 못한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 쓰는 그런 문장이 뭐냐. 물론 어법과 비문에서도 많이 다룰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독해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해서 단어 차원에서 살필 것, 문장 차원에서 살필 것, 그리고 단락 차원에서 살필 것, 그것을 단계적으로 묶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네 번째 문제에서 제일 쉽게 지워낼 수 있는 선택지 1번, 4번. 자, 1번이 제일 먼저 지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풍속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에서 제일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4번이 또 그 다음 지워질 수 있겠는데 여기는 대표적이라는 단어가 앞뒤, 문장 맨 앞, 문장 맨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중복된 말이 들어있지 않은 2번, 3번 두 개 중 어느 게 더 좋은 문장인가? 어느 게 더 좋은 문장인가? 자, 이것을 좀 빨리 풀어보기 위해서 대표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고 대표적이라는 단어가 놓인 위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봅시다. 2번,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풍속이 한보내기이다. 3번, 대표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풍속이 한보내기이다. 어느 게 더 적절할까요? 답은 2번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이라는 말이 꾸미는 말로 쓰이고 있고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그럼 대표적이라는 말로 꾸밈을 받는 것이 뭐예요? 바로 풍속이죠. 그러니까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가 어때야 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응집돼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대표적으로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뒤에 꾸밈을 받을 말이 저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단어의 의미 관계가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번의 차이, 2번의 답이 되는 이유는 응집성이 더 높다. 응집성이 높다. 그런 이유가 3번보다 2번의 답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5번, 이것도 그 지난 강의에서 한번 다뤄본 문제죠. 문장 간의 관계, 발문 유형을 아예 문장 간의 관계 파악. 앞서도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4계절 확연히 구별된다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서술 초점이 요 구별 여기 있음이 그 다음 문장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 자, 이것처럼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도 첫 번째 문장 우리나라는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물맛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1번에는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자, 이것이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요 밑에다 놓고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을 1차원적인 단어 사용이라고 봅시다. 이것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일반화해 봅시다. 그럼 뭐예요? 산수라는 말은 자연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아름답다는 말은 좋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기대어 나머지 문장들을 이해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두 번째 문장 물, 맛, 자랑할 만하다. 세 번째 샘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 드물다. 우리나라는 샘물을 그대로 받아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늘이 준 큰 혜택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 맛이 좋다. 샘물 그대로 마실 수 있다. 자, 이 정도 놓고 평가했을 때 어때요? 답이 1번입니다. 풍부한 재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다. 왜? 물이라는 한 가지 소재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부한 재료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오답,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바로 3번을 답으로 고르는 그런 경우인데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지 못해 어색한 글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 문장에는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는 맛이 좋다라고 했다. 이 두 개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1차원적인 면에서는 아름답다와 맛이 좋다라는 건 예를 들어 좀 쉽게 정돈해서 이야기하면 시각적인 것과 미각적인 것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시각의 영역과 미각의 영역으로 다르다. 이것만 보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묶어보면 바로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고 좋다는 쪽에서 같은 맥락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넓게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하거나 이렇게 바꿔본 뒤에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니면 한 차원 바꿔서라는 말로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6번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6번에 함정이 되는 답지는 4번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답은 3번입니다. 발문 유형을 문장 구조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했어요. 문장 구조의 이해와 활용. 그래서 지금 춘풍 여기 밑줄 치고 있는데 왜 두 문장을 줬을까? 두 문장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우리의 용모, 두 번째 문장은 우리 국토. 이렇게 두 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야겠죠. 그래서 국토를 전제로 해서 춘풍이 태탕하다는 서술 내용이 이어졌다면 그럼 이 춘풍이라는 말은 첫 번째 문장 용모 여기에 관련지어서는 화기가 빛나다라는 서술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춘풍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첫 번째 문장 무엇과 관련지어서 화기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맥락이고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풍이 태탕하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문제는 아까 이 문제 우리나라 네 계절이 확연히 구별된다. 이 문제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춘풍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봄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4번의 평온 이런 것들이 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봄 그것만이 아니라 봄 중에서도 풍, 바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술된 내용을 보면 뒤에 태탕하다. 근데 태탕하다라는 말이 한자 말이라서 어려워서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때 힌트가 돼줄 수 있는 것이 앞의 문장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문장의 관계는 문장의 서술 구조가 비슷하다, 유사한 패턴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럼 형식적으로 유사한데 내용상으로도 비슷한 경우인지 아니면 대조적인 경우인지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춘풍이 태탕하다, 화기가 빛나다 이건 비슷한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아무래도 비슷한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춘풍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될 이미지는 일차적으로 태탕하다인데 이 말이 어려우니까 바로 앞문장과 관련지어서 춘풍과 화기를 연결하고 그래서 화기가 빛나다라는 서술 맥락과 연결 지어서 춘풍의 이미지를 파악하자면 바로 봄 자체가 아니라 봄의 따뜻함이 아니라 봄이 주는 바로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담아주는 것은 3번의 화창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어로 출제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문장, 단락 각각 공부할 거리가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뭐 기교라면 기교할 것도 있어요. 근데 막연한 차원에서 읽고 푼다.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는 거죠. 읽고 푸는 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게 굳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변별성을 목적에 두는 그런 시험에 사용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단어와 문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풀이에 이용돼야 되는지 이것을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는 거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 자, 그래서 앞부분에 여기 밑줄을 미리 그냥 다 쭉 쳐놨어요. 유익하니 세 가지 벗, 해로우니 세 가지 벗. 그럼 머릿속에 딱 세 가지. 유익하니 세 가지, 해로우니 세 가지. 동그라미 셋, X 셋.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그런 상태에서 딕하니 신실하니 들은 것 한 이랄 벗하면 유익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밑줄 친 셋은 동그라미 셋이에요. 그리고 거동만 리그니 아당하기 잘하는 이 말씀만 리그니 이건 해로우니 세 가지 양상 X 셋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중에 맨 마지막 말씀만 리그니 여기에 밑줄을 치고 질문을 하고 있죠. 맥락을 고려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의미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 그냥 밑줄만 보면 뭐예요? 말만 익숙한 사람.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푼다면은 그 문제의 방향이 의미 해석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실천,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익숙한 사람,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다른 측면, 거기에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익숙한 사람, 이런 맥락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아래 짝을 지어 연결하면 딕하니 신실하니 들어온 것 한 이, 유익하니 세 번째는 뭡니까? 들어온 것 한 이, 들어온 것이 많은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지어서 기억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는 것도 없이 말만 익숙한 사람, 이렇게 맥락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 있고 구조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옛날 우리나라 좀 유명한 참고서에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그 입시 수험서에 사용된 시기가 2000년 무렵 이때쯤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전 1990년대쯤 이때 이 똑같은 문제가 같은 참고서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같은 참고서에 실려 있었는데 90년대 문제는 4번 답지가 없이 2번을 답으로 하는, 4번 답지가 다른 엉뚱한 내용이 들어왔었죠. 그런 상태에서 2번을 답으로 하는, 남아있는 중천금, 말은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막연한 답이죠. 그랬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10여 년 지나면서 이 똑같은 문제 단지 4번만 교체한 거예요. 엉뚱한 내용을 지워버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4번이 답이다라고 바꿉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고등학교 교과서가 구조적인 독서에 초점을 두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육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교육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만들어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죠. 90년대식 교육은 뭐예요? 바로 실천 행동 없이 또는 아는 것도 없이 이런 맥락도 없이 그냥 말만 익숙한 사람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직접 묻는, 맥락도 없이 묻는, 이게 옛날 교육이었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와 이것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되는 경우라는 것을 구별하도록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짜임새가 바뀌었고 지금까지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국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고전문 독해 좀 참고하라는 뜻으로다가 두 개의 박스 배치를 해봤고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입니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 오늘 수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시죠. 자, 여기서는 비유라고 했는데 다음 문장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처음 풀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맥락이 안 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서술 대상만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은 1번 선택지는 인간 세상, 2번 선택지는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 세상은 험난하고 인심은 변하기 쉬워. 그래서 뒤에 인심이란 단어도 체크해 볼 만하죠. 3번은 인간, 4번 인간 세상. 이렇게만 뽑아도 서술 대상이 뭐냐라는 것만 뽑아도 답이 2번임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박스 안에 보기를 볼게요. 앞에는 인간 세상이란 거대한 하나의 물결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인심이란 거대한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인간 세상에 대해서, 뒷부분은 인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1번 선택지 하나만 봅시다. 인간 세상에는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다.
이게 또 그럴듯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오답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인간 세상만 얘기하잖아요. 뒤에 인심을 얘기한 부분이 아예 없죠. 그러면은 인간 세상이나 인심이 결국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는 단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러면 바로 긍정과 부정의 맥락에서 봅시다. 인간 세상에 대해서 거대한 하나의 물결이요, 거대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까? 나쁘다는 뜻입니까? 이 맥락이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힘들다 아니면 뭐 편안하다 이런 구도로 한번 본다면은 거대한 하나의 물결이라는 건 아무래도 힘들다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긍정 부정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 이걸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에 인심이란 거대한 하나의 바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긍정으로 볼까 부정으로 볼까? 거대한 하나의 바람 역시 부정이죠. 그럼 앞에 것도 부정이고 뒤에 것도 부정이고 둘 다 부정의 방향입니다. 근데 1번 답지는 어때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이거는 서로 좋은 때 나쁜 때 서로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뒤에 인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글자는 다르지만 하위 개념으로는 다른 대상이지만 마치 뭐 분필하고 지우개처럼 그죠? 하위 개념에서는 다른 거죠. 그런데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교구라는 점에서 묶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세상과 인심도 같은 것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뒤에 서술 방향을 봐야죠. 근데 서술 방향이 보기 안에는 거대한 물결, 거대한 바람. 그래서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일치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1번 답지는 좋은 때 나쁜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게 분명하죠. 자, 이곳으로 이 짜임새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겠다. 짜임새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 이용하시고요. 다음 뒤에 이제 단락이란 차원으로 가서 자, 단어와 문장을 모아서 이제 단락으로 이어오는 건데, 여기 5페이지 맨 위에 완결성, 통일성, 긴밀성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완결성에서는 되게 무엇을 다루느냐? 그래서 주제문의 영역과 뒷받침 문장의 영역이 잘 갖춰야 된다. 완결이라 할 만큼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밑에 1번 문제 봅시다. 1번의 1번 선택지를 보면은 인간과 자연의 물질 대사로서 노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앞에 두 가지라고 했는데 뒤에 문장을 보면은 한 가지만 이야기할 뿐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완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요. 답은 2번이고 3번 선택지 가봅니다. 생물은 생물에서만 태어나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문장을 보면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 자, 단어를 바꿔 쓰고 있는데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밑줄 치고 보면 이건 뭐예요? 바로 생물은 생물에서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정반대의 논리가 되죠. 자, 유기물을 생물이라고 바꿔본다면 무기물은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합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면에서 부정한 정반대 방향으로 서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좀 쉽게 고를 수가 있죠.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 게 4번인데 4번은 서술 초점이 다르다. 이건 그림으로 그래 설명해 보겠습니다. 4번에 앞에 제시된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제문으로 봅시다. 상품미는 예술미를 베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술미를 뺏겨서 상품미를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베낀 것 이런 단어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풀어보면 뭐예요? 맨 마지막 문장 봅시다. 예술미라기보다 상품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된 문장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뒤에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들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전혀 다른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서술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완결성을 해친 것, 이렇게 답이 틀린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완결성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통일성은 한마디로 하면 포함관계이죠. 포함관계. 자, 거기서 2번 문제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의 문제 풀이법은 앞에서 살펴봤었던 우리나라 네 계절은 확연히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쪽에 있었던 다른 문제 좀 더 일반화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나라 산수가 아름답고 유명하다. 여기서 물맛 자랑할 만하다. 아름답고 유명하다 그 자체로부터 직접 뒤에 문장과의 관계를 보지 말고 일반화해서 우리나라 자연이 좋다는 맥락의 이야기다. 이렇게 놓고 봐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쉽게 파악이 되죠. 물맛 자랑할 만하다. 물맛 좋다. 세 번째 문장도 물 좋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색하지는 않다. 관련되어 있다. 다만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산수. 그럼 물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다못해 산도 좀 얘기를 해주는 이런 정도의 균형감만 갖췄어도 좋은 글이었을 텐데 산도 얘기하지 않고 물만 얘기해서 그래서 풍부한 재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거 그대로만 풀지 말고 한번 바꿔서 일반화해서 보자. 이런 맥락이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이 5페이지에서 방 지저분하다. 자, 동그라미 2개 일반적 진술,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하나, 얘네들의 이제 통일성 문제를 살펴보는 이런 내용인데, 기억. 책상 위에는 책들이 널려 있었고 커튼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지저분하다. 해당된다는 점이 쉽게 보입니다. 다음, 니은. 방바닥에는 먹고 남은 그릇과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다. 여기도 포함된다는 점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4번 두 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디귿. 벽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장도 걸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리을. 어느새 시계는 12시를 넘고 있었다. 이 두 개 중 어느 것이 관련되고 어느 것이 관련되지 않는가. 벽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장도 걸려있지 않았다 하고 시계는 12시를 넘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포함시킬 수가 있고 이것은 가장 이질적이다. 이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는 벽에는 그림이라고는 한 장도 지 않았다. 이 맥락, 이 문체, 이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고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삭막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저분하다라는 말과 직접 관련 지어보면은 포함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범위로 확대해 보면 방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으로서 좋지 못하다, 쾌적하지 못하다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더 일반화했을 때 이것이 삭막하다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 얘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1차원적인 상태에서 바로 이질적인 이런 내용으로 가고 또 1차원적인 내용에서 포함 관계가 확인되는 이런 구도라면 그만큼 쉽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질 때 어떤 방식으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다음 3번 문제는 이건 간단하게 그 답이 되는 양식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를테면은 주제문이 동그라미 3개 수준의 문장. 그러니까 학기 초에 내가 좋아하는 멋쟁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양치질을 이제서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 맥락에서 양치질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잡아보고요. 그러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니은 식사 후 몇몇 아이들과 깡충깡충 화장실로 뛰어가 거품을 입에 물고 떠들며 이를 닦는 일은 내 생활 속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그랬을 때 양치질 이렇게 된다면 그 중에 답이 되는 것은 리을이 답이 되는 방식은 바로 칫솔을 말하고 있다. 즉 동그라미 3개 수준의 주제문이 주어진다면 동그라미 2개 수준의 하위 항목들이 동그라미 3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지나치게 특수 항목으로 파고들면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문장이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초점을 분산시키는 칫솔, 뭐 손잡이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칫솔 자체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성 문제인데 방식이 조금 다른 이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려 봅니다. 그 정도. 다음 밑에 4번 문제는 긴밀성. 근데 긴밀성이라는 이 영역은 응집성이라는 다른 말로 또는 일관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 형태가 나뉘게 되는데 접속어 문제도 있고 순서 재별 문제도 있고 단락 나누기 문제도 있고 또 새 문장 끼워 넣기 들어가야 될 위치가 어디냐 이런 문제도 역시 같은 긴밀성에 초점을 두는 그런 질문 영역이다. 완결성은 거의 한 가지 질문 형태로 통일성도 거의 한 가지 질문 형태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일관성, 긴밀성 이 영역은 아주 여러 가지 질문 형태로 다양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 영역을 대표성 있는 한 3문제 정도씩 좋은 문제를 골라서 배치해두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앞부분에 그 4번 문제. 문화는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다. 문화, 인간만이 갖는 것이며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에 괄호 뒷부분의 문장을 보면은 괄호 뒷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소설 초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끝부분에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 앞에 문화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기대와 달리 그것을 발견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기대되는 그 내용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역접의 접속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살펴두고 뒤에 7페이지는 위에 있는 글과 아래에 있는 글이 동일한 글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글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마침표가 나오면 엔터 쳐서 아래 행으로 끊어내리고 항상 매 문장을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날 수 있도록 문장이 길면 2행으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정돈을 해주면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잘 보이고 또 한 문장 안에서도 서술 대상과 서술 내용, 주어 서술어 이 내용이 눈에 잘 뜨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독해를 구조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쭉 문장 순서대로 따라 읽어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보고 한 문장 안에서는 주어 스스로를 주목해서 보는, 그래서 위 문장 아래 문장을 주어끼리 견주어보고 서술어끼리 견주어보는, 그러면서 전체 속에서 그 위치가 어떠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구조적인 독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돕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행배열 방식입니다. 자, 거기에 기대어서 뒤에 8페이지 주의할 만한 문제들 좀 골라봤는데 1번 문제는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행에 보면은 세퍼트 종과 그리고 테리어 종의 차이점을 얘기한 부분이 나오고요. 네 번째 행에 가면 또라고 해서 열거가 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사냥개와 또 사냥개와 다른 종류의 개, 이것을 차이점, 즉 대조가 보입니다. 대조가 두 번 쓰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4번으로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 이게 대조니까. 대조가 두 번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또 여기다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A와 B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가와 나가 대조가 되고, 대조가 두 번이나 보인 거예요. 여기를 연결해 주는 접속어가 또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장과 나머지 문장을 이어주는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 전체가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 자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문장의 관계,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시가 되는 것이고, 예시를 보여주는 선택지는 1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특수한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대조가 두 번이나 보였다는 점, 양적인 면, 여기 이끌려서 4번을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글의 문장 간의 관계,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뒤에 예를 들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바로 두 번째 문장 이하 나머지 내용은 예시이고 거기에 기대어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해 보면 답이 뭐가 돼요? 1번 언어와 인지가 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이하를 쭉 평면적으로 그냥 흩어놓고 보면은 이 범주화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독해 비법이라고 자주 반복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독해의 비법인 양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하면 그게 또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범주화라는 말이 3번 보이지만 이건 모두 예시 문장 안에 쓰인 것이고요. 그것에 기대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두 문제가 같은 패턴이라 볼 수 있는데 요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켜놨어요. 그럼 3번 문제는 8페이지 3번 문제 더 보면 어떨까요? 꽃에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돌에 이끼가 있어야 제기역이고 물에는 물풀이 없을 수 없다. 교목엔 덩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열거 뒤에 사람은 벽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쭉 열거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였나요? 그러고 나서 끝에 사람에게는 벽.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과 무슨 관계냐? 이걸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꽃과 나비의 관계, 산의 샘, 돌의 이끼, 이걸 쭉 열고 한 뒤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질서를 정돈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오답을 한 경우는 바로
1번입니다. 오답이 1번이에요. 오답.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언뜻 꽃과 꽃이 아닌 그 주변의 나비, 산과 산 자체가 아닌 다른 대상 샘, 돌과 또 다른 대상 이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대상으로서의 친구,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런 구도가 성립되는가? 돌에 이끼 붙어 있죠. 물에 물풀 함께 있는 것이고 교목과 덩굴도 같이 있는 틀입니다. 나비는 날아다니긴 하지만 여기서는 꽃의 나비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꽃 위에 앉아서 꿀을 빠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의 공통점을 놓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1번이 만약에 답이 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힘들 때 기대다. 자, 주어와 대상이라고 봅시다. 주체와 대상. 그러면은 1번을 잠정적으로 답으로 했다면 꽃이 나비에 기대는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비가 와야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에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산이 샘에 기대는가? 그리고 돌이 이끼에 기대는가? 물에 물풀이 기대는가? 이런 식으로 맥락에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역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이 3번인 경우인데 그냥 언뜻 막연히 드는 인상적인 느낌, 여기에 기대어서 답을 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점 유념토록 해야 되겠고 9페이지는 그래서 이렇게 글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행 단위로 끊어내리고 그리고 또 위상관계를 동그라미 개수, 일반과 특수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이 들어야만 좀 더 쉽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0페이지 조금 언급하고 끊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는 바로 지금 구조적인 독서, 구조적인 독해, 구조적인 문제풀이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근거라 할 수 있는 교과서 지문, 그래서 중국의 단벽, 일본의 단벽, 여기에 밑줄을 치고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글에 대한 이해는 글 전체 구조 속에서 이 글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체 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글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상이 달라진다. 이걸 풀어 이야기하면 중국의 단벽을 설명하는 이게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은 중국의 단벽, 일본의 단벽 이렇게만 병렬적으로 나열된 양상입니다. 근데 요 인용문보다 앞에 중국의 담의 특징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글은 중국의 담을 설명하는 목적을 가지면서 중국의 담과 일본의 담이 대조가 되는 이런 양상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담이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주제문이 앞에 나오는 두괄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담을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하면 미괄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의 담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면 그 한국의 담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또 달라지겠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로 내려가면은 지금 네 단락을 인용했어요. 네 단락. 근데 1, 2, 3단락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단락에 동그라미 셋, 글의 구조, 독서에 도움이 된다. 상위 구조, 하위 구조. 상위 구조가 하위 구조보다 더 잘 기억된다. 그리고 나서 뺑덕 어멈이 악녀이고 그리고 심청이 효녀라는 점. 자,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위 구조, 하위 구조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여기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위의 평가와 똑같이 전체 무엇을 설명하는 글이냐에 따라서 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네 번째 단락을 봅시다. 네 번째 단락, 이와 같이. 그러면서 여기 설명되는 내용이 들어와주면 그로 인해서 이 네 번째 문장에 기대어서 어때요? 이 첫 번째 것이 주제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번째 문장이 싹 지워졌어요. 네 번째 문장이 싹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통일성 문제 이런 걸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잘 쓰여진 글이라고 인정하고 독해로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조건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보이지 않고 도입으로, 전제로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글의 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글에 대한 이해는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박스로 잘라서 인용하는 분량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 국어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뭘 출제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올바르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보편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는 교과서에 기반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 자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적인 독서, 구조적인 문제풀이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끊었다가 그 기출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